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네,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소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를 읽고 진행된 한 독서 모임의 토론 기록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줄거리 요약 이런 게 아니라 귤, 사과, 복숭아라는 세 독자가 나눈 아주 생생한 생각과 논쟁이 담겨 있죠. 맞아요. 이걸 읽다 보면 마치 그 독서 모임에 같이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다양한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소설이 던지는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들, 예를 들면 죄책감, 책임, 그리고 역사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한 개인의 사랑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의 본질에 다가가 보는 겁니다. 특히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한나라는 인물,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미하엘, 그 둘의 고뇌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 독자들이 왜 어떤 지점에서는 정말 격하게 공감하고 또 다른 지점에서는 날선 비판을 던졌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마 듣고 계신 당신도 어느새 이 대화에 끼어들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바로 그 핵심 미스터리부터 시작해보죠. 네. 이 토론의 심장부에는 주인공 한나의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 그 선택이요. 네, 자신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 즉 문맹이라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 전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렇죠. 재판에서 자기 필적만 그냥 확인시켜주면 형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었는데도요. 맞아요. 토론 기록을 보면 사관님이라는 분이 이 지점을 아주 흥미롭게 분석해요. 네, 어떻게 보죠? 우리에겐 그게 그냥 문맹이라는 사실이지만 한나에게는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아, 전부였다. 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그녀가 수십 년간 지켜온 어쩌면 유일한 자존심, 정체성, 그런 거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게 더 끔찍한 고통이었다. 이런 해석이군요. 바로 그거죠.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뭐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은 있으니까요. 근데 귤님은 여기에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져요. 네. 그래서 그 비밀이 종신형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었나? 하면서 한나를 결국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딱 평가해버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소설을 관통하는 첫 번째 질문이죠. 인간은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귤님의 시각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그녀의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모든 죄가 뒤집어 씌워졌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사관님 해석처럼 한나에게 그 비밀은 단순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실존적인 위협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무너지고 사느니 차라리 그 비밀을 끌어안고 감옥에 가겠다. 어찌 보면 참 비극적인 자기 방어였던 셈이죠. 한 인물의 같은 행동을 두고 비극적 자기 방어와 이기적인 비겁함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네. 결국 청취자분들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는지 궁금한데 이 질문이 곧바로 다음 논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바로 재판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한나의 이 선택이 결국 종신형이라는 판결로 이어지는데 그럼 이 판결은 과연 정당했는가? 여기서부터 토론이 정말 뜨거워져요. 그렇죠. 사관님은 이 재판을 판결을 위한 판결이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판결을 위한 판결이요? 네, 그러니까 판사는 진실을 밝히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사회적 분노를 잠재울 그런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거죠. 아... 일종의 보여주기식 재판, 쇼 재판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한나는 그 희생양이 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무지하고 자신을 방어할 논리도 없고 심지어 스스로 더 무거운 짐을 지려고까지 하니까요. 맞아요. 여기에 복숭아님이 더 큰 그림을 가져와요. 네. 이 재판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한나 같은 말단 감시원은 종신형을 받는데 정작 수용소를 설계하고 운영했던 진짜 책임자들, 상급 전범들은 처벌을 피하고 전후 독일 사회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현실이죠. 아... 이건 단순히 한나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독일의 전범 재판 전체가 과연 정의를 제대로 구현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이네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그대로 둔 셈이니까요. 그랬죠. 하지만 여기서 또 귤님의 반론이 등장합니다. 네, 그분은 법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법의 한계요? 네, 법정은 드러난 증거랑 사실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나가 문맹이라는 건 그녀가 밝히지 않는 한
법정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뭐 그건 그렇죠. 그리고 법의 한계를 떠나서 한나가 저지른 행동의 도덕적 책임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죠. 교회에 불이 났을 때 수백 명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건 사실이죠. 그녀가 보고서를 썼든 안 썼든 그 행동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법의 잣대와 인간의 양심이라는 두 가지 칭의가 충돌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죠. 결국 한나의 재판은 뭐랄까 법적 정의는 실현되었을지 몰라도 역사적, 도덕적 정의는 실패한 상징적인 사건처럼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 바로 미하엘에게 이 모든 무게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한나의 죄와 법정의 아이러니는 미하엘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유령이 되죠. 그의 고통은 단순히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끔찍한 범죄자였다는 개인적인 충격에서 끝나지 않아요. 네. 토론 자료에 인용된 181페이지의 구절이 이걸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한나에게 한 손가락질은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던 것이다. 아, 그 문장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문장이었어요. 그렇죠. 그건 단순히 한나를 비난할 수 없다는 걸 넘어서 그녀를 사랑했던 나 자신도 그 죄의 일부라는 그런 고백처럼 들렸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소설이 개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독일 전체 이야기로 확장되는 지점이에요. 아, 미하엘의 고뇌는 전후 세대가 자신들을 낳고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 세대가 저지른 끔찍한 죄를 마주해야 했던 집단적 고뇌를 상징하거든요. 집단적 고뇌요? 네, 이건 수많은 독일 가정의 저녁 식탁에 흐르던 그 무거운 침묵과 같아요. 아이들은 차마 부모에게 전쟁 때 뭘 하셨어요? 라고 묻지 못하고 부모들은 그 질문을 회피했던 거죠. 아, 미하엘의 고통은 바로 그 세대의 고통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하엘의 감옥에 있는 한나를 위해 책을 녹음해서 보내준 그 행위를 두고 독자들의 해석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부분이죠. 귤님은 이걸 일종의 면죄부를 사려는 행동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법정에서 그녀의 비밀을 밝혀서 형을 감해줄 수 있었는데도 침묵했던 것. 거기에 대한 죄책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죠. 근데 사관님은 좀 다르게 봐요. 어떻게 보죠? 죄책감이라기보다는 미하엘이 평생 한나라는 존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했다. 네, 그는 결혼 생활에도 실패하고 계속 한나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그에게 녹음 테이프를 보내는 건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싶어 했던 그녀의 가장 순수한 욕망을 채워주는 행위였다는 거죠. 와, 저는 근데 복숭아님의 해석을 보고 정말 무릎을 쳤어요. 아, 그 해석이요? 네, 미하엘의 침묵과 그 녹음 행위가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었는데요. 네네. 침묵은 한나의 문명이라는 비밀을 지켜주려는 마지막 애정 표현인 동시에 자신을 버리고 전쟁에 가담했던 그녀에 대한 미하엘 나름의 단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침묵하고 사랑했기에 단죄한다. 맞아요.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놀라운 통찰이죠. 결국 미하엘의 행동은 죄책감, 사랑, 단죄 이 세 가지가 분리불가능하게 뒤엉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딱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그게 바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마주한 개인이 겪는 감정의 본줄일지도 모릅니다. 명확하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회색지대 그 자체요. 이렇게 거대한 질문들을 마주하고 나니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건 이 독서 모임의 멤버들이 이 무거운 이야기에서 결국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한 교훈을 이끌어낸다는 점이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토론이 아주 생산적으로 마무리돼요. 사관님은 이 책을 통해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한나처럼 미하엘처럼 무의식적으로 상황에 휩쓸려 살지 않기 위해서요.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심지어 그냥 걷는 것조차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주어진 하루를 더 충실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지죠. 복숭아님은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만약 한나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수치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녀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이 참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관계라도 소중히 지키며 살아야겠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실천적인 교훈이죠. 네, 그리고 귤림은 이 모든 복잡함 속에서도 결국 성실하게 사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을 회피하지 않고 힘내서 살아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다짐이죠. 결국 이 세 분은 나치 전범이라는 어둡고 무거운 역사를 다룬 소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현재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가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낸 거예요. 오늘 더 리더 독서 모임 기록을 따라가 보니 한 권의 책이 이렇게나 다른 생각의 갈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네, 정말 그렇죠. 문맹이라는 비밀을 지키려 했던 한나의 선택에서 시작해서 정의의 모호함, 그리고 한 개인의 사랑과 거대한 역사의 무게 사이에서 평생을 고뇌했던 미하엘의 모습까지 여러 독자의 눈을 빌려서 입체적으로 작품을 경험한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에서 복숭아님이 던진 한 가지 비유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어떤 비유였죠? 한나와 미하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해석한 부분인데요. 아, 네. 소설 마지막에 미하엘이 더는 한나의 무덤을 찾지 않게 되는 모습에서 그토록 사랑하고 의존했지만 결국엔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의 모습을 봤다고 했죠.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과거를 혹은 우리 삶에 깊이 얽혔던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 판단은 과연 얼마만큼이 정의로운 도덕적 분별이고 또 얼마만큼이 실은 우리를 만들었던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 자신의 고통스러운 독립선언일까요? 미하엘이 한나를 단죄함으로써 비로소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판단이 순수한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